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2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3, 4부 해설을 맡은 전우명 지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부 장재혁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오셨죠?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시험이 어려웠고 나는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쵸? 그리고 내가 이제 곧 고3인데 이렇게 국어 성적이 낮아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마 뭔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들 강의라도 들어볼까? 이렇게 새로 온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1학기 때부터 우리 3월, 6월 학평을 같이 해설을 맡아서 같이 풀어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1학기 때 시험은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거든. 그쵸? 좀 풀만했고 내가 국어를 조금 하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풀었을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지금 보니 9월 시험이 사실은 수능의 예고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지. 너희 이제 고2 아니야. 이제 고3이야 라는 걸 알려준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내가 제대로 잘 풀어낼 수 있어야 3학년 가서 수능시험 제대로 잘 치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성하게 낸 시험이야. 그쵸? 그러니까 나만 어려웠던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나는 진짜 국어를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 대신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온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굉장히 기특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분명히 왔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중간 해설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중간중간 귀 쫑긋 세우고 우리 같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할 첫 세트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부에서는 25번부터 27번까지 요 첫 번째 세트로 시작을 할 건데 현대시였어. 그쵸? 현대시. 시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수 있었어. 근데 얘들아 27번에 보기가 있었죠. 현대시는 우리 이런 모의고사에서 아주 어려운 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해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보기가 같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에 의지해서 우리는 감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심도 깊은 해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런 해석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보기부터 먼저 읽었어야 한다라는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턱대고 시부터 읽어서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았는지. 선생님 보기를 잠깐 보고 갈게 얘들아. 27번의 보기를 보면 가와 나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쵸? 서울이 배경인데 다른 점은 뭐냐? 가는 연탄가스에서 촉발된 상상력을 바탕으로 연탄과 관련된 오래전 과거와 가난한 도시 사람들의 현재가 만나는 순간. 지금 화면에 보인다. 그치? 여기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아르케옵테릭스라는 중생대에 있었던 쥐라기에 있었던 시조새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오래된 과거와 서울의 현재가 만나는 장면이 나온대. 그쵸? 그대로 읽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싶은가? 연민의 정서. 서울에 이렇게 연탄을 때우면서 연탄불을 통해서 그 연탄불의 따뜻함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게 바로 가라는 시구나 라는 걸 보기에서 다 알려줬어. 그치? 그럼 우리는 그 요소를 시에서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쵸? 그 다음에 나시는 어떻대?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개봉동과 제목이 개봉동과 장미야. 그쵸? 그러니까 개봉동과 그곳에 종속되지 않고 순수한 생명력을 지키고 있는 장미의 대비. 이것만 알았으면 나는 우리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어. 그쵸? 보기에서 이런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챙겨서 작품으로 들어갔으면 우리 충분히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세트였습니다. 가시부터 한번 볼게요. 전역한 동안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 피를 데워주고 밥상머리에 된장찌개도 데워주고 뭐가? 연탄이 얘들아. 그치? 연탄을 피워서. 그치? 그래서 따뜻한 방에서 밖에서 추웠던 그 언 몸을 녹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서 소박한 밥을 먹고 그쵸? 그걸 다 뭐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연탄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일단 제목으로는 추측이 안 됐어요. 겨울밤의 꿈만 보면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구나만 알 수 있지 이게 연탄과 관련된 것인가는 좀 한참 읽어야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탄가스에서 촉발된 상상력이라는 말에서 아 이게 연탄에 관한
하는 얘기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아버지가 식후에 석간을 읽는 동안 아들이 식후에 이웃집 라디오를 엿듣는 동안 그 아주 소박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그래 조금 따뜻해진 그 방에서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아들은 라디오를 듣고, 그 동안 연탄가스는 가만히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다 했어. 보기에서 현재와, 여기는 현재잖아. 현재와 오래된 과거가 만난다고 했거든. 근데 딱 읽자면 좀 낯설지 얘들아. 갑자기 왜 쥐라기? 우리는 쥐라기 공원 그 옛날 영화 공룡 살았던 시절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아주 오래된 과거야. 그쵸?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왜 갑자기 쥐라기가 나왔지? 라는 걸 의심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보기에서 현재와 오래된 과거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했거든.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가난한 집에서 피우고 있는 연탄가스가 가만히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대. 왜 쥐라기가 나왔나 보니까 이 뒤에 아르케옵테릭스라는 시조새, 쥐라기에 살던 시조새 얘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아마도 얘들아 연탄이라는 것 자체가 석탄이 재료잖아. 그치? 그 석탄이라는 게 우리 뭐 고생대의 석탄기 이런 것도 들어봤지 얘들아. 그 고생대, 중생대 시절에 만들어진 그 지층에서 석탄이 생겨나고, 그치? 석탄이 있고 그 석탄을 캐서 연탄을 만드는 거니까 아마 여기까지 상상력이 미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이 아주 오래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 거지. 그래서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다. 그날 밤 가난한 서울의 시민들은 꿈에 볼 것이다. 날개에 산호빛 발톱을 달고 앞다리에 3개나 새끼 공룡의 순금에 손을 달고 서양 어느 학자가 아르케옵테릭스라 불렀다는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가 한 마리. 그쵸? 앞에 게 다 수식하는 거야. 그쵸? 근데 어떠니 분위기가 약간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을 법한 좀 신비롭고 약간 동화적이기도 하고, 그쵸? 그런 이미지를 갖는 그런 새가 한 마리, 연탄가스에 그을린 서울의 겨울에 제일 낮은 지붕 위에, 일단 계절이 겨울이야. 추워. 근데 거기다가 제일 낮은 지붕이야. 가장 가난하게 살 것 같은 그 집의 지붕 위에 이 새가 내려와 앉는 것을 꿈에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얘들아. 우리 25번 문제에서 이 작품과 나의 표현상 특징 공통점 물어보고 있잖아. 딱 도치법인 거 일단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 그쵸? 꿈에 볼 것이다. 무엇을 볼 것인지. 그쵸? 볼 것이다를 먼저 말해놓고 뭘 볼 것인지를 뒤에서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작품에 도치법이 쓰였다라는 걸 일단 읽으면서 좀 찾아낼 수 있었어. 그러면 그 가난한 서울의 시민들이 꿈에 이러한 새가 뭔가 굉장히 현실엔 없어. 그치? 지금 현실에는 없는 아름답고 좀 신비롭기도 하고 동화적인 그런 예전의 존재가 꿈에 나타나서 제일 낮은 지붕 위에 내려와 앉아서 마치 고생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정말 잘했어 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꾼단 얘기야. 우리 보기에 따르면 연민의 정서를 화자가 드러낸다고 했거든. 그쵸? 근데 정말로 힘든 삶이야. 정말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새가 제일 낮은 지붕 위에 내려와 앉는다 라고만 표현했어. 이 표현 자체로도 뭔가 토닥토닥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쵸? 그래서 이 새를 소재로 해서 이 연탄을 때우면서 그 밤에 조금이라도 몸을 녹이면서 여유를 갖는 이 가난한 시민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연민을 표현하는 시구나라는 거 우리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보기에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감상한 거야. 가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들아 이거 한번 딱 읽고 가에 대한 27번 선지가 있잖아. 1, 2, 3번 선지를 먼저 푸는 것도 방법이야. 왜냐하면 27번 문제 자체가 이 작품의 내용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딱 알려주거든. 그쵸? 그러니까 가서 먼저 1, 2, 3번 선지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로 갈게요. 오규원의 개봉동과 장미라는 거. 개봉동은 보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현대 문명의 상징이고, 장미는 그 현대 문명과 대비를 이루는 어떤 순수함, 순수한 아름다움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어. 개봉동 입구의 길은 한 송이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었어. 그러면 개봉동 입구의 길이 한 송이 장미 때문에 길이 굽었어. 그리고 굽은 길 어딘가에서 빠져나와서
장미는 길을 제 혼자 가게 하고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선다 했습니다. 개봉동의 길이라는 거, 개봉동이 현대 문명의 상징이니까 아주 잘 닦인 길일 거야. 그쵸? 현대 문명을 의미하는 그 문명에 약간 비껴나 있는 장미야. 근데 이 장미도 사실은 서울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는 거긴 하잖아. 그쵸? 근데 이 개봉동이라는 어떤 장소이면서 여기에 시어는 현대 문명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개봉동의 길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장미는 그 문명 안에서도 뭔가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길 밖에 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쵸? 장미 때문에 길이 왼쪽으로 굽었으니까 장미는 길 옆에 피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서 문명과 그 문명에서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대비시켜 놨어, 지금. 그래 놓고 보라. 가끔 몸을 흔들며 잎들이 제 맘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장미 얘기겠지, 얘들아. 장미꽃,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니까 가끔 몸을 흔들며 잎들이 제 맘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킨다. 제 맘대로 바람을 일으킨데 자유로워. 그치, 순수해. 뭔가 문명에 뭔가 때가 묻지 않은, 그쵸, 속박당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잖아. 그쵸, 자유로운 이미지. 장미는 이곳 주민이 아니어서 시간 밖의 서울의 일부이고 그대와 나는 사촌들 얘기 속의 한 토막으로 비오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에나 고인다 했어. 장미는 얘들아 서울 안에 있어, 같이. 그치, 그치만 이곳 주민이 아니래. 그 얘기는 문명에 섞여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지, 그치? 그럼 현대 문명의 어떤 때 묻은 그런 어떤 속박, 일상의 속박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 밖의 서울의 일부이다. 그런 문명의 약간 밖에 서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장미와 또 대조되는 그대와 나는 어때? 그대와 나는 그 서울의 현대 문명 속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면 얘들아 이 작품의 작가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마지막에 있어. 말해보라.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당연히 문명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 근데 문명 속에 살면서도 뭐와 닿아야 된다는 얘기야. 장미와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장미라는 그 순수함, 아름다움, 뭔가 때묻지 않은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1년, 2연에서는 어떤 대비를 통해서 개봉동과 장미, 그리고 장미와 또 그대와 나,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대비하면서 결국은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를, 저 불편한 의문, 불편한 비밀의 꽃. 왜 불편하다고 했을까? 문명의 입장에서는 뭔가 낯선 존재야. 그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좀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불편하다라고 표현했어. 하지만 거기에 닿을 수 있어야 돼.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두드려보라. 개봉동 집들의 문은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을 거야. 그쵸? 장미와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문을 딱 닫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대 문명 속에서 서로 단절된 채로, 그치? 서로 뭔가 소통하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채로 아예 속박당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미와 닿을 수 있어야 해. 문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돼.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라는 걸 작가가 말하고 싶었나 봐. 그치? 그래서 마지막 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주제의식 자체는 물론 우리는 보기에 도움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감상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25번 문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 얘들아. 말해보라. 뭐뭐 할 수 있는가를.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2연에서도 보라. 뭐뭐를 해서 도치법 쓰였구나라는 거. 선생님의 기대는 읽으면서 이거 뭔가 좀 순서가 바뀌었네 하면서 25번에 1번 답을 좀 쉽게 고를 수 있었으면 굉장히 이 세트는 좀 편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25번 가볼게요. 답은 이미 나왔어.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도치법 찾았죠. 명령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명령형 문장이 나오긴 했어. 어디에? 나의 보라.
말해보라. 그쵸? 나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가에서는 명령형 문장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되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감탄사는 둘 다 발견할 수 없었고 인격화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둘 다 얘들아 두 작품 다 뭔가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는 않았어. 그쵸? 그러니까 인격화된 대상을 청자로 설정했다. 둘 다 해당되지 않고요. 동일한 시행의 반복 역시 우리가 반복이라는 건 우리 쉽게 눈으로 찾을 수 있잖아. 내가 읽으면서 못 발견했어도 그냥 빨리 가서 쭉 보면 돼. 특별히 동일한 문장이 반복된 건 없었어. 그쵸? 25번에 1번 빠르게 찾을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6번 갑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역은 보니까 꿈이었어, 얘들아. 가난한 시민들이 밤에 시조새와 같은 새가 제일 낮은 지붕에 내려앉는 꿈, 그 꿈이었고 니은은 뭐였지? 장미가 서 있는 그 길 밖이었어. 그쵸? 기역과 니은은 모두 화자의 시선을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확장시킨다.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뭔가 확장된 거 나오지 않았고 부정적 과거에서 벗어나 긍정적 미래로 향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시의 내용들과 전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 지금 얘들아 가시에서는 그 가난한 시민들의 모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건 전혀 아니었어. 그쵸? 니은은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이 시에 드러나지 않았어. 화자의 상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장치이고 얘들아 화자가 머릿속에 상상을 했네. 그걸 뭘로 표현했어? 꿈에 이런 장면을 볼 거야. 이런 장면, 시각이잖아. 그쵸?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장치 맞네. 니은은 대상이 이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 현대 문명, 개봉동의 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문명에 속해 있는 건데 길 밖에 있어. 그쵸? 이 존재들과 이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맞는 얘기잖아. 26번에 적절한 거 4번이네요. 화자가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건 전혀 아니고 대상이 현실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장소이다.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26번에 4번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7번으로 가보면요. 선생님이랑 보기, 요런 보기는 얘들아 무조건 먼저 읽는 거야. 그쵸? 시 다 읽고 25, 26번 문제 다 풀고 와서 보기를 봤더니 어머 다 설명해주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쵸? 문학에서는 어려운 작품일수록 보기를 먼저 보라는 거.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선지로 갑니다. 가에서 연탄이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 피를 데워준다는 것은 그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는 존재가 바로 연탄이다. 맞죠? 가에서 연탄가스가 지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치 화자가 연탄과 관련된 오래전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고 있음. 보기에서 알려준 내용을 시의 구절과 연결했을 뿐이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가에서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가 제일 낮은 지붕 위에 내려와 앉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해지길 바라는 화자의 바람. 그치? 좀 따뜻하게 이 밤을 편안하게 보냈으면 하는 위로와 연민의 감정이다 라는 거 우리 보기에서 읽을 수 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추운 겨울밤에 이런 꿈, 따뜻하게 이 밤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겠지 당연히. 그쵸? 맞는 이야기야. 나에서 장미의 잎들이 제 맘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치 종속되지 않는 장미의 순수한 생명력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네. 맞죠? 개봉동 집들의 문을 두드려도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발전과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공존할 수 있다. 문명의 발전과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공존할 수 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얘들아 보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문명 속에서도 본연의 삶을 잃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럼 보기에서 말한 이 시의 주제의식과 5번의 이 설명은 너무 배치되잖아. 그치? 아예 반대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실 너무 쉽게 답은 5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학 세트에서 얘들아 보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5번 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고 결국 개봉동 집들의 문을 두드려도 어느 곳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문명의 발전 속에서도 이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 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공존하기 힘들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쵸?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 이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잘 찾았죠? 우리 그래도 3부에서 27번까지 이 세트는 아주 좀 무난하게 잘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 여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쵸? 일단 딱 보니까 너무 길었어. 읽을 내용이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지문이었어. 우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얘들아. 3학년 가면 국어가 어려운데 특히나 비문학이 어렵대, 독서가 어렵대 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이런 게 나와서 어려운 거야. 한 지문에 읽을 내용이 많아, 정보량이 많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정보가 하나하나 다 중요해. 하나도 놓칠 게 없는 정보들이야.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집중을 다 해서 온 내용을 다 이해해내야 되잖아. 쉽지 않은 일이야. 그쵸? 그래서 이런 지문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오답률 봤더니 얘들아 29번이 오답률 1위네. 그렇죠? 그리고 28번이 오답률 4위, 31번이 오답률 6위였어. 오답률 1, 4, 6위가 몰려있어. 이 세트에. 내가 혼자서 좀 천천히 읽었을 때도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쵸? 근데 이미 시험을 봤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읽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시간 제한 너무 쫓기지 않고 그래도 천천히 이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하라는 예고편이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부분에 좀 핵심을 두고 어떤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 파악하면서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부터 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송신 측은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 자, 데이터별로 데이터를 그냥 보낼 때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가 부여돼 있어.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대. 데이터를 보낼 때 번호에 맞춰서 번호가 낮은 순서대로 0, 1, 2, 3, 4 이 순서로 보낸다는 얘기지. 수신 측은 데이터의 순서 번호에 맞추어 송신 측에 응답 데이터를 보내준다. 선생님은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아니 송신, 수신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막 읽으면서 헷갈릴 거야. 뭐가 보내는 거고 뭐가 받는 거고 헷갈려 당연히. 그쵸? 선생님은 보자마자 써놨거든 사실. 송신은 얘들아 데이터를 보내는 거야. 그쵸? 그럼 누가 받아? 수신 측이 데이터를 받는 거야. 그럼 써놓는 거야. 송신 측은 데이터를 보낼 거고 수신 측은 받고 나서 얘들아 받고 끝 아니고 응답 데이터를 보내준대. 응답 데이터를 보내준다라는 얘기를 일단 1문단부터 하고 있어. 만약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면 데이터가 왔는데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도록 송신 측에 요청해야 한다. 그치? 오류가 있으니까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자동 반복 요청 방식 ARQ라는 것을 주로 사용한다.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할 때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ACK, 전송받은 데이터에서 오류가 검출될 경우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NAK라고 한다. 선생님 너무 길어요. 그쵸?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야. 적어야 돼. 자, 응답 데이터를 보낼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뭘 보낼 거야? ACK라는 걸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 오류 없는 데이터가 깨끗하게 잘 도착했어 라고 할 때는 ACQ를 보내. 얘는 오류가 없을 때, 오류가 없다라는 표시로 보내는 응답. NAK는 뭐야? 오류가 있는데 라고 보내. 그럼 NAK를 받은 송신 측은 다시 온전한 정보를 재전송해 주겠지. 그쵸?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1문단 정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용어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밑에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완벽히 외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옆에 적어놓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길어지면 얘들아 송신이 뭔지 수신이 뭔지도 헷갈려 이제. 송신이 보내는 거고 수신이 받는 거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평소엔 쓸지 몰라도 읽다 보면 이것도 헷갈려. 얘는 당연히 헷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은 적으면서 풉니다. 이런 지문은. 그런데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한대. 보내놓고 시간을 재는 거야.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타임아웃으로 간주한다. 그치? 수신 측이 응답 데이터를 보내야 돼. 근데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내. 그러면 그것을 타임아웃이라고 간주한대. 그쵸? 그러면서 타임아웃은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응답을 아예 안 했으면 타임아웃, 혹은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도달을 못한 거야. 그쵸? 이렇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보내다가 중간에 끊겨버렸네.
그러면 수신 측은 받은 게 없으니까 응답도 보낼 수가 없잖아. 이런 경우에도 타임아웃이 되겠죠. 송신 측은 타임아웃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이 기준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마 정해놓은 시간, 시스템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응답 데이터가 오지 않으면 바로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라고 해서 일단 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1문단에서는 용어 제시하고 이 원리 과정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세하게 ARQ가 뭔지 설명을 할 거야. 자, 이 ARQ는 정지대기 ARQ, 고백N ARQ, 선택적 재전송 ARQ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한 문단씩 설명하겠지. 정지대기 ARQ는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으로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측의 버퍼인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후 버퍼 읽어보니까 저장소야. 그치? 그냥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송신 측이 수신 측에 데이터를 보냈을 때 수신 측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받은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 수신 윈도우라는 곳에 저장을 해. 그리고 오류 검사를 해. 그러면 이게 왜 정지되겠니? 받은 즉시 송신이 일단 정지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송신 측은. 오류 검사를 할 동안. 그러면 오류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수신 측은 ACK 또는 NAK를 전송하겠지. 오류가 없으면 ACK, 오류가 있으면 NAK를 전송할 거 아니야. 전송한 후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한다. 저장해놨던 그 데이터, 오류가 있다 없다를 응답을 보냈어. 그러면 그 데이터는 수신 윈도우에서 지우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재전송하거나 아니면 그냥 오류가 없었으면 다음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수신하면 오류가 없다는 걸 수신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전송해주면 돼. 근데 NAK를 수신하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이 돼버렸어.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데이터를 재전송하면 되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는 이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아, 왜 정지 대기 ARQ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제 고백N ARQ. 이름부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쵸? 고백N ARQ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방금 전에 읽었던 정지 대기 ARQ는 기다렸어. 그치? 뭔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거든. 근데 고백N ARQ는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일단 보내.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라는 거야. 그럼 일단 뭐 0, 1, 2, 3을 쭉 보내는데 0은 잘 받았어. 오케이 했어. 근데 얘가 오류네. 두 번째 보낸 데이터가 오류래. 오류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은 2번부터 나머지를 다시 보내주는 형식이라는 얘기지. 그치? 이 방식에서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만 저장할 수 있어. 송신 측이 여러 개를 보냈더라도 수신 측은 하나만 저장할 수 있네. 그쵸? 요거 핵심이야. 송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무조건 ACK를 보내면 돼. 오류 없으면 보내면 되지. 근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NAK를 보내거나 오류가 있어 라고 응답을 보내거나 혹은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한다. 지금 수신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수신 측 자체에서 이걸 다 저장해놓고 뭔가 오류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고 오류 분석을 하는데 이게 오류네? 그러면 얘네는 송신 측이 보냈다 하더라도 수신 측이 받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송신 측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류라는 정보를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이 돼버렸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 그러면 이거부터 쭉 다시 보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고백N ARQ에서는 핵심은 뭐였냐면 수신 측은 데이터를 하나 저장할 수 있어. 요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치?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NAK를 보내는 방식을 오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을 명시적 방법이라고 하고 NAK를 보내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다고 했지 무시하는 방법을 묵시적 방법이라고 한다. 타임아웃 될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왔어. 그러면 그냥 오류라고 묵시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거겠지. 명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면 돼. 우리 여기도 잘 보자. 뒤에 문제 풀 때 조금 중요한 정보였어. 자, 명시적 방법을 사용할 때는 송신 측에서 얘들아 이걸 받았어. NAK를 받았어. 그러면 다시 보내줘야 돼, 당연히. 그쵸? 그리고 타임아웃이 됐네. 그러면 이때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뭔가 전송에 오류가 있다거나 한 경우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데이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해주면 돼. 근데 묵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타임아웃 시간 동안 ACK를 수신하지 않았을 때만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핵심 뭐냐면 얘들아, 묵시적 방법에서는 NAK라는 걸 보낸다는 거야, 안 보낸다는 거야? 안 보낸다는 거야. 그치? 묵시적 방법이 뭐야? NAK를 보내지 않고 무시하는 방식, 이걸 잘 기억했어야 돼. 그치? NAK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무슨 방식? 명시적 방식이야. 명시적 방법이야. 근데 묵시적 방법은 뭐냐면 오류가 있다고 굳이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타임아웃이 되면 송신 측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정보에 오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재전송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묵시적 방법에서는 뭐만 보내? ACK만 보내. 그치? 근데 명시적 방법은 둘 다 보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요거를 좀 잘 기억했어야 됩니다. 뒤에 선지 중에 이거 갖고 따지는 선지들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백 N ARQ까지 이해를 해봤고, 자, 고백 N하고 선택적 재전송하고 요 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했지. 사실 맨 앞에 나와 있던 정지대기 ARQ는 좀 단순했어. 그렇지? 근데 지금 헷갈리는 그 지점이 뭐였냐면 3문단에 있는 고백 N, 그 다음에 지금 읽을 선택적 재전송. 보자.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가 같아. 그치? 기본 원리는 같은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전송한다. 자, 뭐가 다른지 알아야겠지, 얘들아? 방금 전에 봤던 고백 N ARQ랑 다른 점은 뭐야? 고백 N에서는 이게 오류야. 그러면 나머지를 다시 다 재전송해야 돼. 근데 선택적 재전송에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전송을 했어. 근데 얘가 오류래. 그러면 얘만 다시 보내주는 거야. 그치? 얘네들은 다 수신 측에서 수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고백 N ARQ에서는 수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수신 윈도우가 하나야. 그쵸? 그러니까 한 개만 저장하고 이게 오류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다시 받아야 돼. 그쵸? 근데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가 큰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얘네들 일단 다 받아놓고 오류 검사를 해. 이거 오류야. 이거 다시 전송해줘 하고 이 오류가 있는 데이터 하나만 선택적으로 재전송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선택적 재전송 ARQ인 거지. 그치? 그래서 고백 N하고 선택적 재전송은 딱 그게 핵심적인 차이였다.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모두 수신 윈도우에 일단 저장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수신 윈도우가 커야 돼, 당연히. 오류가 발생한 이후의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다음 재전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ACK를 보낸 후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순서 번호를 맞추어 다음 단계로 전달한다. 좀 길었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0번, 1번, 2번 이렇게 내가 수신 측에서 받았어. 근데 얘네 저장을 해놨어. 근데 이 0번이 오류인 거야. 그래서 재전송해줘 라고 연락을 했네? 그러면 얘네는 일단 받아놓은 상태잖아. 그러면 송신 측에서 0에 관한 데이터를 다시 재전송해 줄 거지? 그러면 얘네를 먼저 받았어. 얘네를 먼저 받았고 0을 나중에 받았으니까 이 시간차에 따라서 번호가 012니까 이렇게 순서를 다시 맞추자라고 해서 순서 번호를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전달한다 이 소리야. 시간상으로는 1, 2를 먼저 받고 0을 재전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순서 번호를 맞춰서 다음 단계로 넘긴다. 왜냐하면 1, 2는 먼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생각하면 돼. 선택적 재전송에서는 미리 다 저장해 놓을 수 있어. 받는 족족. 그리고 오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재전송을 받을 수 있어. 요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 역시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대. 선생님이 이 예시를 들면서 이거 오류니까 NAK를 보내서 다시 재전송해줘 라고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어떤 시간이 지나 타임아웃이 돼. 그러면은 다시 송신 측에서 재전송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 앞에서 읽었던 대로 이 선택적 재전송 ARQ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송신 측이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에게도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한데, 우리 버퍼 얘기 앞에서 봤잖아. 수신 측이 데이터를 받고서 오류 검사를 하거나 뭔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 수신 윈도우가 필요하다. 송신 측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송신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 전송되었으나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 그치? 완전히 잘 전송됐어 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건 어디에 있어? 송신 윈도우에 일단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ACK를 받았으면 여기서 지워지겠네. 그쵸?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의 크기라고 한다. 일단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 방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데이터를 몇 개 넣어 놓을 수 있는지, 우리 뒤에 문제 나오지. 그치? 한 5개를 넣어 놓을 수 있다. 그럼 이 5개 안에서 내가 전송을 하고 ACK를 아직 못 받았더라도 일단 담고 있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 그것을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한다. 또한 수신 측이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보내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수신 윈도우 크기, 같은 말이겠지, 그치? 비슷하게 송신, 수신 측에서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러한 윈도우의 크기는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선생님이 우리 이제 한번 읽고 왔으니까, 그치? 앞에 ARQ 설명하면서 이 경우에는 수신 윈도우가 크기가 몇이겠지? 요 얘기 했었어.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자, 정지대기 ARQ는 송신 측과 수신 측 모두 하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 값을 주고받잖아. 그쵸? 하나를 보내. 송신 측이 수신 측이 하나를 보내. 그리고 검사를 해서 이거 오류 없어 라고 만약에 연락을 했다. 이렇게 하나씩만 주고받는 거야. 그리고 정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 거를 보내고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지 대기 ARQ에서는 송신 윈도우, 수신 윈도우가 전부 다 1이야. 그쵸? 그래서 윈도우의 크기는 모두 1이 된다. 이와 달리 고백 N ARQ의 경우에는 자, 송신 측은 ACK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의 크기만 1이 된다. 송신 측에서는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근데 수신 측은 어때? 이걸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를 받아서 오류 검사를 한다고 했지. 수신 측의 윈도우의 크기가 1이다. 하지만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같은 거야. 얘가 3개를 보냈어. 그럼 수신 윈도우도 3개를 일단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택적 재전송은 이 2개의 윈도우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고백 N하고 선택적 재전송의 이 차이를 놓치지 않고 이해했어야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얘들아, 선생님이 한 문장이라도 뭔가 그냥 편하게 넘어간 게 없었어.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좀 써가면서 이렇게 이해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보니까 얘들아, 기억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 이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추론하는 문제였거든. 여러분들 추론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 풀다 보면 어때? 읽다 보면은 그냥 놓치고 막 밑에 부분 읽게 된다.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련된 문제를 바로 가서 풀 수 있으면 푸는 거야. 그 연습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특히나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뭔가 봤더니 30번에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선생님 방금 다 설명하긴 했어. 그쵸? 고백 N ARQ의 경우에는 수신 윈도우가 1이면 돼. 근데 선택적 재전송 ARQ는 송신 윈도우와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같은 이유.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라는 거. 이 이유를 한번 추론해봐라 라는 것은 결국 이 뭔가 절차,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걸 한번 중간에 물어보겠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렇게 전송을 다 해놔. 그리고 수신 윈도우에서 이걸 일단 다 저장할 수 있잖아. 그리고 오류가 있는 것만 다시 전송받으면 돼. 그러니까 밑에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겠지? 근데 고백엔 ARQ는 어때? 하나만 받는데 이게 오류가 있으면 밑에 걸 다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느리겠지. 얘에 비해서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30번으로 가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봅시다. 먼저 도착한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데이터 오류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야. 그치? 고백엔 ARQ나 선택적 재전송 ARQ나 먼저 도착한 데이터부터 일단 오류 검사를 하긴 하겠지. 그러면 이거는 선택적 재전송 ARQ가 더 데이터 전송이 빨라지는 이유는 아니야. 왜냐면 고백엔 ARQ도 이렇게 하거든. 그쵸? 이건 빨라지는 이유가 될 수 없지. 오류 검사가 끝나면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오류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이 응답 데이터를 보내는 순간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된다. 이건 선택적 재전송 ARQ만 그런 게 아니라 셋 다 그랬어. 그쵸? 특별히 선택적 재전송이 빠른 이유가 될 수 없어. 자, 3번 보면요.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순번과 상관없이 ACK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ACK라는 건 얘들아 오류가 없다라는 응답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순번 얘기가 뒤에 또 보충해서 나오긴 하지만 이 순번에 따라서 어떠니 0번 데이터가 왔어. 그럼 이게 오류가 없다라는 거 보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번 데이터가 왔어. 이거 오류 분석을 하고 이게 오류가 없다라는 걸 보낼 거야. 그쵸? 뒤에 부분을 읽든 우리가 앞에서 추론하든 데이터의 순번과 상관없이 ACK를 보내는 것 자체가 아니야. 받은 거대로 오류 검사를 해서 뭔가 응답을 보낼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진술 자체가 우리가 읽어봤을 때 순번에 맞춰서 응답을 보낼 것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순번이 빠른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을 수 있어. 그쵸? 오류 검사는 순서대로 할지라도 일단 받아놓고 오류가 없으면 그 다음 거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게 딱 맞는 진술이야. 그쵸? 그래서 30번에 4번 답이 선택적 재전송 ARQ가 왜 데이터 전송이 빠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요.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데이터가 재전송될 때까지 데이터의 수신을 거부하는 거. 이게 바로 딱 고백 NARQ야. 그치? 그래서 4, 5번을 비교해보면 아, 이게 당연히 데이터 전송이 더 빠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일단 받아놓는 거. 얘는 재전송될 때까지 수신을 거부하니까. 그치? 다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딱 비교가 되죠. 그쵸?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우리 밑줄을 그어놓고 추론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중간에 와서 풀 수 있다라는 거. 다 읽고 나면 앞의 내용이 약간 희미해진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 문제는 그 문단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선생님이 31번을 지금 풀고 갈 거야. 왜냐면 31번 문제 보세요.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과정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해서 지금 데이터를 보내, 수신 측이 받아. 그 다음에 다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ARQ에 대해서 도식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읽은 부분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야. 물론 6문단까지 다 읽고 와서 풀어도 괜찮긴 하지만 우리 지금 읽은 내용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 일단 송신 측과 수신 측 나와 있고 데이터 0번째 데이터를 먼저 보냈어. 수신 측이 데이터 0 수신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뭔가 보냈나 봐. 그리고 났더니 데이터 1을 보냈네. 그 이야기는 얘들아 일단 뭔가 보냈잖아. 이거 뭘 보낸 거겠니? 오류가 없다라는 걸 보냈겠지. 그랬더니 뭘 이제 보냈어? 송신 측이 데이터 1, 이제 순번 1 데이터를 보낸 거지. 보냈어. 근데 없어 여기. 그쵸? 그치? 그리고 나서 데이터 2를 보냈네. 데이터 2는 전송이 중단됐어. 얘네를 보고 내려왔더니 데이터 1을 다시 보냈어, 얘들아.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데이터 1에는 오류가 있었다는 뜻이야. 근데 수신 측에서 이 데이터 1을 완전히 받지 않고 뭔가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어. 그 얘기는 이 시스템에서는 묵시적 방법을 이용해서 이거 오류 있어 라는 걸 굳이 뭘 보내지 않는 거야. ACK가 아니지 NAK죠. NAK라는 오류 있다라는 말을 응답을 보내지 않은 거지. 응답 데이터를. 그냥 무시했어. 무시했고 타임아웃이 된 거지. 타임아웃이 됐더니 데이터 1을 다시 보낸 거야. 그쵸? 응, 그렇지. 그 다음에 데이터 2는 어때? 전송이 중단돼 버렸네. 못 받았어.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타임아웃 되면 또 다시 보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요 그림 안에서 이건 묵시적 방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얘들아 우리 읽으면서 당연하게 느꼈네. 데이터 1에 오류가 있었어. 그쵸? 데이터 1에 오류가 있는데 아직 뭔가 응답을 받지 않았어. 근데 뭘 보냈어? 데이터 1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 데이터 1이 타임아웃 되니까 어떻게 했어? 데이터 1만 다시 보냈어. 그쵸? 이거 무슨 방법이야? 선택적 재전송의 방법이구나 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파악하란 얘기였어. 그쵸?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1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도 데이터 1을 보냈다는 거. 그치? 그리고 데이터 1에 대해서 타임아웃이 됐더니 데이터 1만 선택적으로 재전송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지로 가볼게요. 데이터 1을 재전송한 후 데이터 3을 전송하는 것을 보니 보기의 오류 전송은 선택적 재전송 ARQ 방식에 해당해. 그쵸? 데이터 1을 재전송한 후에 데이터 3을 전송하는 것을 보니 그 오류가 있는 해당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재전송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방식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수신한 데이터 1에 대한 응답값을 수신 측이 전송하지 않았어. 그치?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보내지 않았어. 묵시적 방법에 해당하겠군. 맞죠? 데이터 1을 전송한 후 데이터 1을 재전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타임아웃으로 설정된 시간일 거야. 데이터 1에 오류가 있었는데 수신 측에서 어떻게 했어? NAK를 보내지 않았어. 그럼 타임아웃까지 기다렸다가 타임아웃 됐네? 그러면 오류가 있나 보다 하고 보낸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타임아웃으로 설정된 시간에 해당되겠군. 맞는 이야기겠지. 송신 측이 데이터 2를 재전송한 이유는 최초 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 수신 측이 NAK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겠고,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거. 그쵸? 우리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자, 명시적 방법은 뭐였어?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NAK를 보내는 방식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이 그림에서는 묵시적 방법이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묵시적 방법은 애초에 NAK를 보내지 않아. 그치? 그러면 이 데이터 2를 재전송한 이유는 뭐야? NAK가 안 왔으니까 재전송해야지가 아니고 뭐니? 응답이 없으니까. 그치? 응답이 없다는 것은 뭐야? 오류가 있거나 전송이 실패된 거겠지? 라고 생각해서 다시 보내는 거잖아. 그치? 엄연히 다른 얘기지. NAK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타임아웃이 됐어.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내에 응답이 안 왔어. 그 얘기는 오류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재전송을 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게 바로 4번이 되는 거였어. 그쵸? 그 명시적 방법, 묵시적 방법에 대한 그 설명을 놓치지 않고 적용을 했어야 되는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쵸? 수신 측이 데이터 3과 재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서 ACK를 보낸다면 이거 둘 다 오류 없어 라고 받았어. 근데 데이터 3을 먼저 받고 재전송은 그 이후에 받았잖아. 순서가 지금 약간 엉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데이터 2와 데이터 3을 순서 번호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전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는 3번, 2번 순서로 왔으니까 이거 순서 바꿔서 다음 단계로 넘기겠네 라는 거 적용할 수 있었죠. 31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우리 마지막 문단 남겨놓고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와서 우리 딱 이해했을 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게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6문단으로 가서 마저 내용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 6문단에 관련돼서 또 단독 문제가 하나 오답률 1위였잖아. 그치? 그 오답률 1위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편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 프로토콜에서는 낮은 순서 번호부터 차례로 데이터 전송이 처리되며 ACK의 회신에 따라 윈도우에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을 한다. 사실 읽으면 선생님도 이거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문제를 풀어보면 명확히 이해가 되긴 한다. 일단 지금은 그냥 머릿속으로 낮은 순서 번호로부터 차례차례 데이터가 전송이 돼. 그 다음에 ACK 회신을 받아. 오류가 없다는 회신을 받으면 윈도우에 새로 추가가 되겠지? 새로 추가가 될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어때?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신 측에 전송이 되는데, 예를 들어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9,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이야. 그럼 얘들아, 순서번의 최대값이 9라는 것은 우리 0번부터면은 데이터가 10개라는 거네. 그치? 일단 데이터의 크기는 데이터의 개수는 더 여러 개일 수 있어. 근데 순서 번호의 값이 최대값이 9야. 그러니까 0번부터 9번까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얘들아 0번부터 9번까지 순서를 매겼는데 데이터는 이거보다 더 많아. 그러면 이만큼의 데이터에 0번부터 9번까지 순번을 매기고 그 다음 데이터는 다시 또 0번부터 9번까지로 순서를 매기는 거야. 우리 뒤에 29번 풀다 보면 요거 알 수 있게 되죠.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라는 건 그 얘기야. 번호를 매길 때 0번부터 9번까지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이래. 그럼 송신 윈도우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는 3개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때 데이터를 전송할 때 먼저 0번, 1번, 2번이 윈도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쵸? 요 3개의 데이터를 윈도우에 저장을 하고 0번 데이터 이 윈도우에 갖고 있는 애가 0번, 1번, 2번을 전송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0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을 했어. 그러면 0번 데이터는 송신 윈도우에서 어떻게 하면 돼? 삭제, 오류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으면 얘는 0번은 송신 윈도우에서 지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3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다. 그치? 0번, 1번, 2번이 있다가 0번은 오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럼 지워.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오면 돼? 3번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으로 또 전송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 동시에 1번과 2번 데이터의 ACK가 도착하면 동시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동시에 1, 2번을 지우겠죠? 송신 윈도우에는 3번 데이터만 남기 때문에 4번과 5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원리거든. 그치? ACK가 도착했을 때는 오류가 없다는 거니까 걔는 지우고 그 다음 순번을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 9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했다면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순서 번호가 0이 되는 거야. 그쵸?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보다 많다면 걔를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면 최대 순번이 9였으니까 다시 0번을 붙여가면서 송신 윈도우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시스템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딱 시각화해 놓은 게 뭐야? 29번 문제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개수가 12개야. 그쵸? 총 전송해야 되는 건 12개. 송신 측은 순서번의 최대값을 뭐로 설정했어? 5로 설정했어. 0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6개가 일단 번호가 매겨질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2번 돌려야 되네. 그쵸? 12개니까 일단 절반 잘라서 0번부터 5번까지 하고 다시 0번부터 5번까지 매기고. 알겠죠?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아래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의 데이터 저장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보니까 얘들아 가에서 지금 어땠어? 이 윈도우의 크기가 몇이었어? 안 나왔어. 선제 나와 있어. 그쵸? 보자마자 알 수 있다? 지금 보면 가가 얘들아 송신 윈도우의 최초 저장 상태고 이 아무것도 색칠되지 않은 네모가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야. 그러면 지금 0번부터 5번까지 순서 번호가 매겨진 이 중에서 0, 1, 2가 윈도우에 저장됐다는 뜻이니까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몇이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쵸?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 가를 보는 순간. 그쵸? 그 다음에 나로 갔더니 여기에 색칠되어 있네. 이 얘기는 이 색칠된 건 뭐야? 윈도우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잖아. 그러면 얘가 삭제됐다. 원래는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보낸 거지. 보냈더니 이거 오류 없어. ACK를 받은 거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삭제한다고 했지. 그럼 삭제하고 나서 다단계에 가서 어떻게 3번이 윈도우로 들어온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라로 갔더니 1번, 2번이 지워졌네. 얘도 ACK 응답을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두 자리가 몇 으니까 4, 5번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사실 단순한 건데. 그쵸? 29번 정신 딱 차리고 풀어보니까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 들어요. 그쵸? 우리 29번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3이다.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에서 순서번호 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것은 가에서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기 때문에 얘들아, 가에서 뭐 보냈어? 0, 1, 2를 보냈는데 0, 1, 2에 대한 ACK가 다 도착했으면 세 칸이 다 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3, 4, 5번이 다 송신 윈도우로 들어와야 돼. 근데 다에서는 뭐만 들어왔어? 3만 들어왔단 말이야. 한 칸만 비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가에서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만 0번 순번번호 0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만 ACK가 도착했어.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순서번호 3이 이 송신 윈도우로 들어온 거였잖아. 그쵸? 틀렸잖아. 모두 도착하지 않았지. 2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였어. 그쵸? 이렇게 풀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네. 그쵸? 나에서 다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의 수는 몇 개였어? 하나였어. 라에서 마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의 수는 2개. 보다 작다. 맞잖아. 마에서 전송한 데이터에 대한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바로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순번번호는 가와 같다. 왜? 순번번호의 최대값이 5번까지 다 전송됐네. 그럼 다시 순번번호 0으로 돌아온다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는 12개니까 0번부터 5번까지 이게 6개야 얘들아. 그러면 다시 0번부터 5번까지 6개 전송하면 전부 다 전송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에서 마의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된 후 송신 측에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수는 0이다. 왜? 다 전송했으니까. 이 과정을 2번 거치면 데이터는 다 전송된 거니까 맞는 얘기죠. 29번의 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남은 문제 풀어볼게요. 28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정지대기 ARQ에서 수신 측은 NAK를 보낸 후에도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NAK를 보낸 후에는 삭제하지. 왜냐하면 응답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는 삭제한다고 했어. 오류가 있든 없든 수신 측 윈도우에서 응답 데이터를 보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오류가 있다 없다 판별을 해서 보낸 거니까 그때는 데이터를 삭제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고백엔 ARQ에서 수신 윈도우는 정지대기 ARQ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한다. 맞는 얘기. 이게 핵심이었잖아. 고백에는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1이다. 정지대기 ARQ의 수신 윈도우도 1이다. 맞는 얘기지.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선택적 재전송 ARQ와 고백엔 ARQ 모두 송신 측은 ACK를 수신한 후에 다음 순번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건 누구에만 해당되는 거? 그치, 고백엔 ARQ에만 해당하는 거. 맞죠? 선택적 재전송은 이미 보낼 수 있어.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는 ACK의 최대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 오문단에 요 얘기가 나와 있었어.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뭐야? 송신 윈도우의 크기다 라고 오문단의 그대로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측이 보내는 데이터는 송신 윈도우 크기보다 큰 순서 번호부터 전송된다? 아니고 0번부터 순번 번호대로 전송된다 라고 얘기했었어. 28번의 답은 2번 이렇게 확정할 수 있겠고요. 32번 어휘 문제입니다. 내용도 어려웠는데 얘들아, 어휘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어휘도 뭔가 단순하게 딱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어. 한번 봅시다. 지금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을 물어봤는데 A는 그들은 법에 따라 문제를 해야겠다. 이때 따라는 뭐니 얘들아? 뭔가 법에 따라, 법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 의거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지문에 있는 A도 마찬가지로 순서 번호에 따라 송신한다. 법에 따라 해결해. 순서 번호, 뭔가 정해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잖아. 같은 따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게 답이 1번이 되는 거였어요.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느라 응원을 보낸다. 응원을 뭔가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B는 뭐였냐면은 무조건 ACK를 보내지만 ACK라는 응답을 보내는 거야. 그쵸? 이거는 뭔가 응답을 여기 있던 것을 저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 그쵸? 그러니까 보내다의 의미가 서로 달랐고 여행을 할 때는 신분증 같은 걸 가지고 다니 신분증 같은 것. 신분증과 비슷한 부류에 속하는 것. 이런 의미겠지. 그래서 신분증 같은, 요 같은은 부류에 속하는 이라는 의미야. 근데
지문의 C를 보면 ARQ와 같지만 이건 비교를 했을 때 똑같다, 다르지 않다 라는 의미거든. 이거는 그 부류에 속하면 되는 거고 지문에 있는 C는 아예 똑같다라는 의미잖아. 그쵸? 수익은 공정하게 나눠야 몫을 나누다 라는 의미인데 뒤에 있는 나누다는 뭐니?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으로 나눈다. 뭔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를 수 있다라는 나누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뜻대로 됐다는 뜻이야. 이때 이루어졌다는. 근데 이에 있는 이루다는 뭐였니? 이는 지금 어디 있냐면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이때 이루어지다는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그치,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의 이루다입니다. 이루어지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1번. 어휘 문제까지 까다로워서 아마 이 부분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지문까지 잘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오늘 3부의 마지막 지문은요. 33에 37번 세트였습니다. 얘는 얘들아 주제통합이라고 부르는 각을 잇고 낙을 잇고 문제 푸는 건데 주제통합 세트가 어려울 땐 되게 어렵거든. 막 정보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풀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넘어왔더니 그래도 얘는 좀 읽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서도 서로 다르게 인식해. 그래,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인식할 때 있지. 또한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는 빵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뭔가 배고플 때는 막 잘 보여. 빵도 잘 보이고 빵 파는데도 막 잘 보이고. 근데 배가 부를 때는 그게 안 보여.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인식이 다를 수. 너무나 동의하지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후설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후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어떤 대상과 인식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성질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해. 내가 그 대상을 뭔가 의식하지 않으면 걔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온 내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대상과 의식이 관계가 깊다.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내가 그 대상을 언제 봤는지, 어디에서 봤는지. 왜냐하면 의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되고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뭘 갖게 돼? 자기만의 지평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지평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지평이라고 한다.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뭔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반복되고 누적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도 달라져서 그치? 그 결과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돼. 내가 본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아.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넓은 지평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지평이 넓어질수록 개인의 인식 범위는 확장된다. 뭔가 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치? 내가 뭔가 많이 보게 되면 뭔가 지평이 넓어지고 그러면 또 인식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얘들아 전통 철학에선 이렇게 말하지 않았대.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간 즉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진다 라고 봤대. 하지만 후설은 주체가 지평에 따라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객관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거 그건 불가능해. 그치? 후설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 이처럼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아니라가 들어간 문장, 무조건 정리해주는 중요한 문장이야. 의미는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비롯된다. 그 의미라는 것은 어떤 주체가 어떤 시공간에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후설의 견해였고 전통 철학에선 그렇지 않았대. 그러면 나로 갑시다.
자전거를 한 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진짜 그렇지 얘들아. 자전거를 어릴 때 한 번 배우고 나면 커서도 내가 한동안 안 탔는데 탈 수 있을까? 탈 수 있어. 몸이 기억한다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 그치? 마치 몸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 관한 지식을 내재한 듯 느껴진다. 이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은 나의 의식일까? 그치? 내가 의식이 자전거 타기를 배운 걸까? 아니면 몸이 배운 걸까?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 몸이 지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통 철학 얘기 또 나오네.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후설도 이 전통적 철학과 반대로 얘기한 것처럼 나에 나오는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도 그래 전통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의식과 신체가 독립되어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이를 비판하며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의식으로 뭔가 지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가에서 얘기한 거지. 나에서 메를로 퐁티는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맞는 얘기 같지 얘들아. 그치? 뭔가 몸으로 내가 세계를 느끼고 지각하고 그에 의하면 신체, 즉 몸은 의식과 결합하여 있는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규정한다.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몸 이게 아니라 의식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본 거야. 신체 자체가 의식과 결합되어 있다. 메를로 퐁티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는데 몸이 반응하는 것이 지각이다. 그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얘들아 이런 말은 무조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가와 나 두 지문이 있잖아. 두 지문 간의 연결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나와. 가에서 후설이 지향성 개념을 얘기했어. 근데 메를로 퐁티 역시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받아들였대. 공통점인 거잖아. 그치?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 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도 우리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각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에 의한 지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는 몸이 현실적 몸해층과 습관적 몸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현실적 몸해층이란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 내가 어떤 새로운 곳에 처음 갔을 때 그 경험, 그건 현실적 몸해층. 이런 경험이 우리 몸의 배면. 그쵸? 내가 학교를 가는 경험을 계속해. 몸에 배겠지? 습관적 몸해층을 형성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야. 현실적 몸해층과 습관적 몸해층 어려운 개념 아니었지, 그치? 뭔가 신체를 통해 세상을 지각하고 그런 경험이 우리 몸에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겠지. 반복을 하다 보면 몸에 배서 습관적 몸해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 몸해층은 몸에 내재되어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치며 내 몸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인식이 다른 뭔가 낯선 상황이나 세상과 반응할 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야.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뭔가 낯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유는 습관적 몸해층이 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몸의 대응 능력을 몸틀이라 하며 몸틀은 지각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된다. 후설도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런 경험들은 누적돼서 몸틀을 형성한대.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경우 처음에는 자전거와 반응하며 현실적 몸해층을 형성해. 처음 배울 때는 자전거를 타는 연습이 반복되면 새로운 운동 습관을 익히며 몸틀을 재편하게 된다. 그치? 자전거 타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운동 습관을 익히면서 몸틀을 재편한대. 내가 처음 탈 때와는 어떤 다른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잘 타지네? 이렇게 하니까 빨리 탈 수 있네? 이렇게 하니까 한 손을 놔도 되네? 이런 식으로. 그치? 새로운 운동 습관을 익히면서 몸틀을 계속 재편해서 내 몸에 완전히 배게 만든다는 뜻이지. 이와 같이 메를로 퐁티는 몸틀을 통해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메를로 퐁티는 몸이 애매성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고 있을 때 내 몸은 잡고 잡히는 이중적이며 모호한 상황을 경험한다. 왜 애매성인지 알겠지들아. 이 경우 어떤 것이 지각의 주체인지 혹은 지각의 대상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누가 잡고 있고 누구는 잡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잖아. 또 내가 언짢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밝은 미소를 띤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상대방이 밝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동화되면서 약간 밝아지고 근데 상대방은 나의 언짢은 모습을 보면 약간 얼굴이 경직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이처럼 구체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의 지각은 대부분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혀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그래서 애매성이라고
이라고 한 거지. 즉 메를로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만 보지 않고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읽었어. 왜냐하면 요 세트는 선생님이 오답률 보니까 정말 거의 높지 않았고, 그치?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조금 가벼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봤고요, 얘들아. 33번부터 문제 순서대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했습니다. 자, 도입문단의 내용 제시 파악하기에 대해서 가와 나에 대해 각각 판단했네. 그치? 도입문단에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제시했는가? 인식과 연관된 상황을 언급하며 무슨 얘기했었지? 첫 문단에서, 가의 첫 문단에서 같은 사진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배고플 때랑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 그치? 그런 연관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특정 철학자, 후설이라는 철학자의 주장을 제시하였음. 맞네요. 그쵸? 잘 파악했지? 그럼 나에서는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거를 한번 배워. 그러면 한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계속 탈 수 있어. 일상의 경험이잖아.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 메를로퐁티가 사용한 몸의 개념 얘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글의 전개 방식 관련해서 가에 대해서 인식과 관련하여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정해 지향성이라는 개념 정의한 뒤 그 개념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제시 잘했습니다. 리을 보면 지각의 주체를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정 이론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론이 지닌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였음. 얘들아, 지각의 주체를 상반된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는 나에서 했어. 메를로퐁티와 전통 철학이 서로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거든. 그치?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안 나왔어?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치? 그래서 3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미음 보면요.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그 주장이 전통 철학과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는 둘 다 가나에서 통합적으로 비교해봤더니 두 글 다 전통 철학하고는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잖아. 맞는 선지죠. 33번의 답은 우리 4번 잘 찾아봤고요. 34번 갑니다.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몸을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식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얘기했었어. 세상과 반응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지향성이 없더라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우리 나를 읽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뭐야? 후설은 지향성의 개념을 수용하여 후설은이 아니지.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어.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문장에서 딱 선지가 구성됐어. 지향성이 없더라도가 아니라 몸도 지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했거든.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입니다. 현실적 몸해층과 습관적 몸해층으로 나눴어. 지각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지각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문단에서 읽었습니다. 34번의 답은 3번 잘 찾았고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뭐였나 봤더니 후설이 말한 지평, 그쵸? 니은은 메를로퐁티가 말한 몸틀이었어. 그러면 자, 지금 기억, 지평이 대상으로부터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아니지. 객관적이랑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 니은은 시간이 흐르더라 변하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되면서 몸틀이 재편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니까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얘들아, 의식의 쓰임, 다 의식이 뭔가 관여하는 거잖아. 그치? 중요한 게 의식이잖아. 그런데 지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의식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지. 의식의 쓰임은 기억, 니은 둘 다 필요한 거야. 그쵸? 잘못된 선지.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얘들아, 둘 다 그렇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말한 지평이나 몸틀이나 둘 다 공통된 점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기억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전의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된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35번의 답은 5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네요. 36번으로 가보면요. A의 이유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A가 어디 있었어 얘들아? 나의 맨 처음 시작 문장이었지.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타도 탈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나 글의 핵심인 거잖아. 몸의 경험은 연습의 양과 상관없이 누적돼? 아니 누적이라는 게 뭐야? 연습을 할수록 누적되는 건데 이건 문장 자체가 사실 뭔가 모순이 있잖아. 그치? 몸이 자전거 타기를 통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쵸? 뭔가 몸에 뱄어. 내가 자전거 타는 그 연습을 통해서. 그래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했기 때문에 오래 있다 타도 탈 수 있게 되는 거. 답이 2번이네요. 자전거를 배우기 전과 후의 몸틀의 변화가 있지. 그치? 완전히 변화하게 되지. 몸의 지각은 현실적 몸이 의식과 독립적으로 작용 아니죠. 새로운 운동 습관이 내재될 경우 몸틀이 재편되어 자전거를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언제 나왔어? 몸틀이 형성될 때 연습을 할수록 계속 재편되면서 몸틀이 구성된다고 했지. 몸틀 자체가 재편돼서 다시 배워야 해? 아니죠. 틀렸지. 36번의 답은 2번 이렇게 잘 찾아봤고요. 자, 3부 마지막 문제 37번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보니까 어느 날 산속에 피어있는 꽃을 가리키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이 진달래꽃은 깊은 산속에 저절로 피었다 지곤 하니 그것이 제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사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 전통 철학의 입장이겠다. 그치? 그러자 스승은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 이 꽃은 그대의 마음에는 없었어. 그치? 마치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는 것처럼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서 일시에 분명해진 것이네. 그쵸? 앞에는 전통 철학의 입장이고 뒤에 것은 뭐야? 의식, 대상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금 후설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제자가 꽃의 이름이 진달래꽃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의 지평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하겠군. 지평이라는 건 얘들아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이라고 했는데 일단 꽃의 이름이 진달래꽃이라는 걸 안다는 것 자체는 그의 지평이 작용한 것이 맞죠. 후설은 사물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자와 달리 의식과 대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치? 지금 제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아마 후설이 반박을 하겠지. 메를로퐁티는 제자가 꽃을 지각하는 동시에 꽃으로 인해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스승의 말에 동의하겠군. 그치? 지각하는 동시에 뭔가 내 몸에 인식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 메를로퐁티는 꽃을 봄으로써 꽃의 모습이 마음에서 분명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승과 달리 몸의 지각과 상관없이 의식이 독립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 너무 정답이 손을 들고 있었다. 그치? 메를로퐁티가 말한 게 뭐야? 몸의 지각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인데 메를로퐁티가 몸의 지각과 상관없이 의식이 독립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말하겠어? 아니겠지. 이것과 반대로 말하겠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쉽게 고를 수 있었어야 됩니다. 후설과 메를로퐁티는 모두 꽃을 보기 전까지 꽃은 마음에 없었다고 말한 스승과 그 스승의 입장에 동의할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주체가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대상의 의미는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쵸?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도 우리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3부에서 이렇게 우리 지문 3세트를 함께 풀었어. 나머지 두 지문 문학입니다. 고전 문학 우리 4부로 가서 공부할 테니까 잠깐 쉬고 얼른 4부로 넘어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4부에서 만나요.